번째 이어서 디자인과 인간심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앞에 부분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개념 모형. 그래서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 여성이 파일 캐비넷에 맨 위 서랍을 열라고 했는데 잘 열리지 않아서 앞뒤로 당기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밀어보았지만 잘 열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노무원 교수님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서랍을 조금 흔들고 앞쪽 판을 비틀면서 힘껏 아래로 밀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앞부분을 탕 쳤다. 서랍이 열리자 그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 워낙 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요 라고 말했는데 63페이지에 써있는 내용인데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자기 비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캐비넷이 잘못된 건데 이것을 본인이 기계를 다루지 못해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사람들이 잘못 자기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 디자인한 부분에서 오류는 보통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숨기려 하거나 자신의 미련함이나 부주의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 두 번째는 한밭대학교의 사례인데요. S식동에서 사용되는 카드키 보안 시스템은 처음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제품을 다루는 개념 모형을 갖추지 않아 순서를 틀리 시 강렬한 보안 사이렌, 부정적인 피드백이 울려서 해당 제품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남기게 되어 이후 사용법을 알게 되더라도 조작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꺼리게 된다고 우리 학생이 얘기했어요. 사용자들에게 사이렌,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쓸 때 부정적으로 꺼리게 되고 이런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이러한 피드백이 오는 건 좋은데 너무 강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개념 모형을 처음에 형성하기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피드백과 결합돼서 사용하기 까다롭고 그리고 실수했을 경우에 좀 불쾌한 경험이 계속 남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견되기 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사용 방법을 알려주죠. 먼저 버튼을 누르고 뭐 불이 깜빡거릴 때 카드를 대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라도 실패했을 때 그걸 해준다면 사용 방법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요란하게 모든 건물에 있는 사이렌이 다 울리거든요. 저희 시스템. 그래서 조금 무섭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UX 디자이너가 사용자에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학습된 무기력은 뭐냐? 이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사용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무기력함을 난 기계를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뭐 이런 걸 쓰는 걸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력감을 발생시켜서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이거 어렵네. 하기 싫다. 그러고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디자인된 건데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해요. 자신을 비난하면서 이거 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디자이너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사용자들이 겪지 않게끔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해석과 실제 행위, 상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점들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상태와 물리적인 상태 사이에 여러 간격이 있는데 이러한 간격은 사람의 정신적인 표상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 요소나 상태 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이런 간격이 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된 어려움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면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작동하네? 그러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기기를 만날 때 두 가지 간격에 직면해요. 뭐냐? 사람의 정신적인 표상, 어떤 제품을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르거나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논리와 땅하게 쉽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행과 평가의 간격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갭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에 실행의 간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간격이 작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꽂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지? 간격이 큰 거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의 간격.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목표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의 발생.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카드키를 딱 찍었는데 문은 안 열리고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사이렌이 막 울려.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원래 문을 열려고 했는데 왜 사이렌이 울리지? 이런 식이 일어나면서 평가의 간격이 생기는 거죠. 실행의 간격과 평가의 간격이 생긴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행위와 사람의 의도한 행위가 상응할 경우에는 실행의 간격이 생긴다. 평가의 간격은 시스템 자체가 알기가 쉬워서 평가를 하기가 쉬운 거죠. 해석하기 쉽고 시스템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상응하는 거죠. 실행과 평가의 간격을 잇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자, 행위에는 두 부분이 있고 7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목표, 계획, 명세, 수행, 지각, 해석, 비교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목표는 목표 형성이죠. 밥을 먹고 싶어.
계획을 세우죠. 행위를 계획하죠. 레시피를 보고 소금 계란말이를 해야겠어. 명세. 먼저 밥을 한 뒤 조리를 시작해서 7시까지 저녁을 먹자. 수행. 요리를 하고 저녁을 먹었죠. 지각. 계란말이가 그다지 맛이 없다. 해석. 레시피대로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어. 비교. 결과와 초기 목표를 비교. 나는 소금 계란말이를 원했지만 소금 맛이 전혀 안 나고 맛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아까 카드키로 문을 여는 걸 얘기하면 나는 저 방에 들어가야지. 계획. 카드를 찍어서 문을 열 거야. 명세. 보다 구체적인 명시. 이걸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찍은 다음에 이 락이 해제가 되면 문을 돌려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지. 그러면 수행. 실제로 그걸 해봐.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했더니 문이 안 열리고 사이렌이 울렸어. 어떡하지? 그러고선 해석을 하죠. 내가 뭔가 잘못 조작을 했구나. 비교. 그래서 문은 결국 안 열렸고 나는 카드키를 잘못해서 경고음이 울렸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 실행과 평가는 무슨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다음 시도를 할 수 있죠.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에 가능한 모든 신체적 행위 간의 간격을 이어주고 7단계 목표는 인간 행위를 이해하고 디자인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잠재의식과 의식의 시스템이 있는데 잠재의식은 빠르고 의식적인 거는 좀 느리게 오죠.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왜냐면 잠재의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보면 어떤 것들은 의식적인 부분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막 나를 위해서 뛰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아주죠.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 처음에는 운전을 여기로 이렇게 돌려서 요만큼 돌리면 이리로 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택시기사님들 운전 생각하면서 안 합니다. 그냥 돌려요. 막 이렇게 돌려. 그래도 운전이 됩니다. 왜? 잠재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고 자동적이고 다중지원. 이걸 하면서 전화도 받고 내비게이션도 조작하고 하시죠. 숙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의식은 뭐냐? 한정된 자원으로 통제적으로 내가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왼쪽 다리를 15도 올리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며 왼쪽 다리를 내딛고 오른쪽 다리를 들고 오른쪽 다리를 내리면서 왼쪽 다리를 뒤로 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나요? 아니죠. 잠재적으로 걸어갑니다. 그냥 저리로 가야지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게 잠재의식이고 의식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새로 발견한 어떤 기계를 조작할 때는 이런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게 익숙해진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촬영할 때 피사체가 나오면 이렇게 보고 딱 누르죠.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계들을 사용할 때 익숙해지면 잠재의식으로 가요. 운전 같은 거죠. 인간의 인지 정서와 디자인을 보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결함이 있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디자인이 탄생합니다. 마음은 행위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작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잠재의식적 과정의 결과예요. 대부분은 잠재의식적으로 이게 녹아들어서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뛰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합니다. 뇌 안의 인지적, 정서적 처리 방법은 각기 다른 세계 수준이 모두 협력해서 작동합니다. 본능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숙고적인 부분 세 가지가 모두 협력해서 작동하는 거죠. 걷는 거, 먹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거, 운전하는 거, 새로운 기기를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 수준을 얘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처리 수준 의식의 자각에서 제어 없이 신속하고 잠재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본능적 반응은 빠르고 자동적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태에 논란 반사를 일으키고 즉각적인 현재에 반응하며 감정 상태를 낳고 맥락이나 내락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본능적 수준이죠. 디자이너들에게 본능적 반응은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채로운 외관이 본능적 반응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사용성과 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매력과 거부에 관계됩니다.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심미적 감수성을 이용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본능적 반응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이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것들을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 디자인한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의자의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용해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능적 반응까지 갈 수 있는 쉬운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용자로 하여금 본능의 수준에 가게까지 하는 게 우리 디자이너들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동적 수준에서는 학습된 기술의 터전이며 적절한 패턴에 들어맞는 상황에 작동하고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모든 근육, 신경 등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의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면 학습된 세부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며 행위에 대한 실제 제어는 의식적 지각 아래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이나 이런 거라는 거죠.
디자이너들에게 행동적 수준의 핵심은 모든 행동이 기대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 그 결과는 긍정적 감정 반응, 부정적 결과를 기대하면 부정적 감정 반응을 낳는다. 제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을 때 그 제품들은 통제감, 이 통제감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제품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감각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좌절과 분노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의 급발진, 뭐 예를 들면 살짝 밟았는데 막 튀어나가. 그러면 통제감 못 느끼고 무섭죠, 운전하는 게. 새로운 차를 운전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멈춰.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 차를 운전하기가 싫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피드백은 재확신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피드백의 결여는 통제의 결여를 일으켜 불안정한 제품이 된다. 내가 이걸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조작을 했을 때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면 이건 굉장한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내가 자동차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생각한 기능과는 전혀 다른 피드백이 오거나 아예 피드백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이게 고장난 건가? 그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좋은 피드백을 제공해야 돼요. 이것이 작동이 되고 있다. 아니면 지금 명령이 접수됐다. 근데 그 결과까지도 접수됐고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까지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알려줍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드백이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봅시다.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충전한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차를 주차장에 대고 충전기에서 꽂아요. 근데 피드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꽂았는데 이게 꽂혔는지 충전이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죠. 뭐지? 고장났나? 충전이 실제로 되고 있는데도 피드백이 없다면 이거 불안합니다. 얼만큼 충전됐는지가 만약에 다 됐을 때 불이 그냥 초록색 불이 하나가 들어와. 이건 잘못된 피드백이에요. 지금 나오는 충전 시스템은 충전기 꽂으면 옛날에 있는 그 카메라나 이런 데는 이렇게 5칸, 3칸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칸 남았으면 충전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 자동차는 %로 나옵니다. 충전이 완료되기까지 시간까지도 알려줘요. 좀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통해서 통제감을 더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정도 충전하면 몇 킬로 갈 수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피드백 충전기를 꽂았을 때 꽂혀 있는지 충전이 되는지도 안 알려준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없겠죠. 불안해서. 근데 지금은 충전되면 꽂혔다고 알려주고 배터리 충전이 어디만큼 됐는지 꽂자마자 그 바로 앞에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알려주죠. 얼만큼 충전이 됐고 지금 얼만큼 남았는지도 알려주는 게 맞다.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고적 수준에서는 의식적 인지의 터전입니다. 깊은 이해가 발달하는 곳이며 추리와 의식적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곳으로 인지적이며 깊이 있고 느리다. 상황 행위 및 결과를 평가하고 비난받거나 책임질 것을 평가하고 경험된 사건의 인과적 요소를 추가하며 죄책감과 자부심, 비난과 칭찬 같은 감정 상태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는 거죠. 감정의 최상위 수준은 수고적 수준에서 온다.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 수고는 가장 중요한 처리 수준으로 의식적이고 여기서 생성되는 감정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행위자의 원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내가 이 차를 한 10년간 탔는데 참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차 나한테 추천합니다. 이거는 바로 리뷰어들이 이것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봤는데 이 제품은 사세요? 아니면 이건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숙고를 통해서 이제 권고하기도 하고 유튜버들 많죠. 이거 제품 리뷰하거나 차량 리뷰하는 숙고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이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 모든 수준에 대응해야 된다. 이 모든 이 세 처리 수준, 본능적 수준, 행동적 수준, 숙고적 수준에서 인지 정서와 디자인이 이렇게 관계가 돼 있고 그 세 가지 수준을 모두 대응해야 되는 거죠. 세 수준 처리가 모두 함께 작동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좋고 흐름을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요. 잘못된 디자인 장치는 좌절과 분노, 무기력과 절망의 감정, 미움까지도 유발하고 심지어는 사고를 많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충전기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불편하면 쓰기 싫겠죠. 잘 디자인된 장치는 자부심과 즐김, 제어한다는 내가 이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겠다 느낌과 즐거움,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를 즐기죠. 내가 이 자동차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디자이너는 이 세 수준의 과정을 탐구하고 조정하여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전개와 성공이 결합된 몰입적이고 푹 빠진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품들이 푹 빠지게 되죠. 화재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 안으로 열리는 출구문을 만나면 죽기도 해요. 밖으로 밀고 나가려고 막 미는데 안 열리죠. 그것이 실패할 때 더 세게 밀곤 하기 때문에 근데 안으로 당겨야 되는데 밖으로만 밀려고 그래요.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끔찍한 사고다. 어떤 계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계기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잘못된 디자인은 틀린 인과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11 테러 때 막 내려오다가 1층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은 내려가서 다 죽는 거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1층이 되면은 1층이라는 거 알려주고 이제 내려가는 그거를 멈추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니까 1층에 됐는데도 지하로 계속 내려가면 위험한 거죠. 원형 타입의 손잡이 이런 거죠. 패닉바 또는 패닉 디바이스로 불리는 이 장치는 비상 탈출 장치로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 돌리는 게 이제 뜨거워서 못 열 수 있기 때문에 팡 밀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군중이 짓밟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고 유럽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패닉바를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디자인과 인간 심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